자, 전 세계는 지금 포퓰리즘의 열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지한 정치인들도 결국은요,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어떤 짓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성의 정치가 내어거는 공약은 선거 때만 반짝하고, 선거가 지나면 공약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국회의원을 뽑거나 지자체 단체장을 뽑거나 대통령을 뽑는 거 말고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잠바 입고 화장도 대충 하고 핸드백도 안 들고 다니지만은 선거만 끝나면 그냥 좋은 밥에, 좋은 술에, 좋은 옷에, 골프에, 이렇게 해외여행에 이렇게 다닙니다. 저는 박 대통령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를 느꼈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할 때 사람이 똑똑하고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냐, 박 대통령이 그렇게 탁월한 지식이나 여러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갖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인성이 굉장히 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우매한 포퓰리즘의 하나의 희생물이었다는 걸 느낍니다. 왜? 과거를 보면 미래를 어떻게 할 건가 아는데요. 박 대통령이 70년대 때 돈을 그렇게 최태민과 더불어서 기업에서 거두고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유경재단에서 그렇게 했다면, 영남대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 관계나 그 부분에 대한 사고가 완전히 바뀌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저 또한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은 잘 바뀌지 않고요,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말들을 남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기성 정치인들은 안 믿고,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정치 불신과 반정치가 나라마다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최근에 거의 성답게 반정치, 즉 정치 교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가 어떻게 다른지 본인이 잘 알고 한 이야기라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정치 교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기성의 정치적인 아젠다나 정치적인 인적 네트워크나 더 나아가서 정치를 풀어가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반정치, 정치 교체로 말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이렇게 총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등장 이후에 확산되는 전 세계적인 포퓰리즘에 대한 대응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 포퓰리즘을 갖다가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건데요. 저는 이 다보스 포럼을 주도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유럽에는 흔히 음모주의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요. 로스차일드가를 비롯해서 프리메이션이죠. 그 다음에 빌드버그 그룹, 이런 어떤 모임들이 상류층의 소수를 대상으로 열리고, 그러면서 세계를 움직여가는 어떤 이 논의들을 한다. 저는 그런 비슷한 모임이 있고 좀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득권층들끼리, 정치 지도자들끼리, 또 의회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사람끼리, 또 거기에 돈을 대는 금융 자본가끼리, 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세계를 어떻게 꾸려가는지 대충은 논의하는 느슨한 기구는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은 지금 그 저항을 포퓰리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기성 정치인들, 엘리트들, 기득권들, 상류층들 다 물러가라, 너네들 사기꾼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 포퓰리즘을 주제로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다보스 포럼에 가서 내가 누구니 하는 세계의 유명한 정치인, 그리고 그 각국의 수반, 또 유명 경제학자, 또 유명한 행정가, 유명한 교수, 또 돈 많은 기업가, 이런 사람들 자체가 포퓰리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 상류 기득권층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 자체가 상류 기득권들이 모여서 그 물가 비싼 스위스의 산속 마을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며칠 나눈다고 그게 세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넣어주는가 안 넣어주는가를 가지고 한국에도 보면 다보스 포럼에 갔다 왔다라 거기서 무슨 일을 좀 도왔다 이런 거 갖고 국회의원 해먹은 사람도 있을 정도고 거기 갔다 오면 엄청 떠들어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논의한다는 건 기득권 모임에서 그만큼 포퓰리즘의 열풍이 세계적으로 강하게 불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극단적 자국 이기주의, 영국의 브렉시트 등에도 확인되었고 각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갈수록 대중영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긴 안목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에 대중인기를 쫓는 근시안적인 정치가들이 세를 얻고 있는데요. 세계화의 부작용이 낳은 공통의 현상이다. 그러면 세계화라는 것이 애초에 이렇게 심한 부작용을 낳는 줄을 모르고 아까 제가 말한 글로벌 자유무역을 그렇게 옹호했던 겁니까? 대선 국면에선 한국도 포퓰리즘이 불어닥칠 거다. 국가 대청소, 재벌 총수, 재산 몰수, 서울대 폐지,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 지급. 앞에 국가 대청소는 문재인 이야기고 그 뒤의 이야기들은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과도한 폭진과 포퓰리즘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는 경제 분석 기관은 한국이 포퓰리즘이 성행할 위험한 국가다라고 보고 세계 20대 경제 대국 중에서 11나라에서 2, 3년 안에 포퓰리즘 정권이 등장할 건데 한국이 4번째 순위라고 합니다. 이걸 보도하는 언론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포퓰리즘도 못되는 한마디로 대중의 영합도 못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이 대선에 당선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일고 있는 미국에 일고 있는 포퓰리즘은요 나름대로 체계와 원칙을 갖추고 그 사회가 개선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은요 난민 문제 유럽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EU 통합을 하면요 나중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반난민 또 유럽에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이 노동의 이동 이것도요 이건 유럽에서 한마디로 임금이 좀 높은 나라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옳은 지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금융자본들의 투기적 경영을 지적하는 그런 어떤 우려하는 포퓰리즘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이유로 뭉쳐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따로 이렇게 헤어져서 옛날처럼 민족국가 형태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것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 반면에 미국에서도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채 금융만 있는 미국이 옳은 것이냐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진 미국을 이대로 둘 수 없다. 모든 기업들은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해외에서 밀려오는 히스패닉이나 흑인 노동력들이 아시안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데 대한 미국의 자각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서 노동력이 값싸게 밀려 들어와서 그것이 미국의 동력이라고 했지만은 그 나라에 사는 주류가 가난해져 버리고 고통을 겪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오히려요 대중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포퓰리즘이 나와야 되는데 촛불 시위에 출발한 그런 긍정적인 포퓰리즘인데요. 지금 이걸 사드 반대로 끌고 간다. 이석기 석방으로 끌고 간다. 또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단선적인 친일이냐 매국이냐로 끌고 간다.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에 그러면 저는 상류 기득권층들은 포퓰리즘을 이용하지 않느냐. 포퓰리즘이라는 건요. 대중이 자발적으로 견디다 못해서 올바른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물론 대중적인 의견이니까 포퓰리즘이다. 지식인들이 내면 포퓰리즘이 아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저는 포퓰리즘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정의도 매우 싫어합니다. 그 사회를 다 이렇게 발전시키고 생존시켜 나아가야 될 그런 전략을 대중들은 내면 안 되고 그것은 정치 엘리트나 학자들과 기득권, 기업들만 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국 사회의 포퓰리즘은요.
상투적인 종북 프레임을 찍는 거, 상투적인 한마디로 이 국가 청소를 주장하는 거, 상투적인 과거사를 끄집어내는 거, 상투적인 친일을 주장하는 거. 저는 상투적인 친일 주장이 종북을 갖다가 가지고 매도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북 매도는 이제는 상당히 면역이 생겼어요. 쉽게 종북 낙인을 찍는다고 종북이 되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의심받을 일을 이렇게 조금은 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오히려 공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친일은요, 친일 낙인이 찍히면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치인이나 사회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관료, 더 나아가서 기업가, 언론인들이 스스로요, 한번 보십시오. 이재용을 집어넣는 것은 파퓰리즘이라는데 누가 국민들이 이재용을 집어넣는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특검이 국민들을 이재용 집어넣으라고 하는 부분에 굴복을 해서 집어넣습니까? 그건 수사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일 뿐입니다. 오히려 집어넣지 말라는 쪽이 이재용 집어넣으면 경제 죽는데 보이지도 않는 파퓰리즘 때문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수십 명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 친일, 반미 파퓰리즘을 낙인 찍고 있는 부분 또한 우리 사회의 직업 혁명가들이나 운동가들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도요. 맨날 경제 죽는다 하면서 기업이 저지르고 있는 배임행령 탈세, 뇌물 등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라고 파퓰리즘을 형성하고요. 그걸 언론들이 가세해서 바람을 잡아줍니다. 언론사들도 파퓰리즘을 비판하지만 자기들 스스로 엄청난 파퓰리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대중의 시각에서 우리 사회가 이래가면 안 된다, 정말로 바뀌어야 된다, 기성정치를 다 갈아엎고 새로 가야 된다라는 파퓰리즘이 나오면 저부터 앞장을 서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 상류 기득권층에 의한 파퓰리즘적 선동이 난무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파 쪽에서도요, 우파의 대중운동을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파퓰리즘을 활용하고 있고, 좌파 종북들도 활용하고 있고, 예? 그렇게 정치인들도 활용하면서 소수가 이 파퓰리즘을 악용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파퓰리즘이 넘쳐서 문제가 아니라 파퓰리즘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